조선 중기 평안도 어느 작은 마을에 김봉수라는 젊은 수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의라고 하면 사람이 아닌 짐승들을 고치는 의원을 말하는데 그 시절에는 농사일에 꼭 필요한 소나 말이 아프면 온 집안이 망하게 일쑤였기 때문에 수의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김봉수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지만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조상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김봉수 부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아내 연화는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점심시간, 김봉수는 아내 연화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밥을 잘 못 넘기는 듯했고 자꾸만 한숨을 쉬며 젓가락질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김봉수는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놓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혼인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요. 시어머님께서 요즘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세어봤는데 은전 50냥이나 되더라고요. 김봉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연화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연화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젊고 어린 처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김씨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온갖 정성을 다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현명한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에게는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을 위해 첩을 구해주는 것이 현명한 아내의 도리라고 여겨졌지요. 다른 남자들이라면 이런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김봉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고 다른 여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김봉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아이 갖는 일에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 내가 무슨 양반집 장손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나 고치는 수의일 뿐이야. 그 돈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쓸 돈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 김봉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한양에 올라가서 좋은 약재를 구해다 줄게. 그 약을 먹으면 분명히 아이가 생길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젊은 총각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총각은 숨을 헐떡이며 사방을 둘러보더니 김봉수를 발견하고는 간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수인님. 김수인님 댁이 맞나요? 젊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봉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김봉수요.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소? 젊은이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인님, 저희 집 앞마리 새끼를 낳다가 큰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근방에서는 김수인님이 제일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저희 집 말을 살려주세요. 그 말이 죽으면 저희 가족은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젊은이의 옷차림을 보니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동차나 트랙터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일이나 짐을 나르는 일은 모두 말이나 소가 해야 했습니다. 특히 말은 지금의 고급 자동차보다도 더 비싸고 귀한 재산이었지요. 한 마리의 좋은 말은 온 가족이 10년을 넘게 굶어가며
저축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말이 죽으면 정말로 집안이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김봉수는 젊은이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즉시 일어나 약상자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민들에게 말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남편이 벌써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급한 상황에서 얘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느 마을에서 온 거요? 김봉수가 약상자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청송리에서 왔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에도 수의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분 실력이 별로라서 저를 김수희님께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수희님만이 우리 말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송리라는 마을 이름을 들은 순간 연화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청송리는 여기서 한참 멀잖아요. 지금 벌써 한낮인데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 밤이 깊을 거예요. 요즘 밤길은 너무 위험해요. 산적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길도 험해서 다칠 수도 있어요. 연화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요. 다른 수의를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봉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짐승의 목숨이지만 수의인 자신에게는 모든 생명이 소중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이 죽으면 한 가족의 생계가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연화야, 걱정하지 마. 나도 수의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쯤은 익숙해. 너무 늦으면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올게. 나도 이제 어른인데 내 몸 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어. 김봉수는 약상자를 메고 젊은이와 함께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김봉수는 젊은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가는 일에 너무 간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말하자면 김봉수는 청송리에 도착해서 암말의 출산을 성공적으로 도왔습니다. 다행히 어미말과 새끼말 모두 건강했고 치료도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상태였지요. 청송리 사람들은 김봉수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며 깍듯이 예를 표했습니다. 청송리 사람들은 김봉수를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지만 김봉수는 자신의 집이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다른 집에서는 한잠도 못 자곤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 빨리 걸으면 한 시즌 정도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해가 높으니까 밤이 되기 전에 충분히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김봉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흰 찐빵 2개만 품에 넣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말 주인 집은 고마움의 표시로 그동안 모아놓았던 은전 3냥을 모두 주었습니다. 김수희님, 저희가 형편이 이래서 이것밖에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집의 살림살이를 본 김봉수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적극적인 성의에 어쩔 수 없이 한 냥만 받아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태양이 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봉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걸어가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연화에게 좋은 비녀라도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하지만 김봉수가 앞마을도 뒷마을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순식간에 밝았던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김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큰 비가 올 것 같은데 이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나? 속담에 좋은 일은 안 맞고 나쁜 일은 잘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김봉수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콩알만한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하늘이 뚫린 것처럼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비를 맞으면서는 동서남북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김봉수는 우선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두 마을 사이의 깊은 산길이라 근처에 집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비를 계속 맞으면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워서 자칫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봉수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비를 맞고 있던 바로 그때 빗속에서 희미하게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비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김봉수의 기억으로는 이 길을 몇 번 다녀봤지만 집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말이지요. 김봉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길 가던 사람인데 잠깐 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비가 그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였는데 김봉수를 보고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좀 이상했는데 마치 오랫동안 사람을 보지 못한 것처럼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문을 두드린 게 당신인가요? 혹시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나요? 할머니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봉수는 할머니가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처럼 큰 사람을 제가 못 볼 리가 있겠어요. 할머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는데 잠깐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비가 그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멍하니 김봉수를 바라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만났으니 들어오시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집에는 손님 대접할 음식이 없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는 손님을 집에 들이면 최소한 밥 한 그릇은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할머니의 말이 좀 차갑게 느껴졌지만 김봉수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에서 가져온 흰찐빵 2개를 꺼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흰찐빵을 가져왔는데 할머니도 괜찮으시면 함께 드세요. 그 시절의 흰찐빵은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보통 농민들은 조나 보리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흰찐빵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지요. 김봉수가 이런 좋은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찐빵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고기만 먹습니다. 그런 건 먹지 않으니까 당신이나 드시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는 김봉수를 서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모두 진흙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김봉수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걱정할 것 같았지만 이런 날씨에 무리해서 길을 떠났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봉수는 서쪽 방에 들어가서 흰 찐빵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청송리에서 안마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것도 기뻤고 그 가족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연하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내일 아침 일찍 집에 가서 연하를 안심시켜야지. 김봉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집에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자신의 집이 아니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김봉수는 뒤척거리며 누워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하늘에 밝은 달이 떠올라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었지요. 김봉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달 구경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당을 거닐던 김봉수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쪽 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김봉수는 그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의 김봉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들어가서 봐도 되겠지. 김봉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동쪽 방의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방 안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제법 큰 여우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김봉수는 예전 산속 먼 발치에서 여우를 잠깐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우는 정말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겼고 눈빛도 사람처럼 영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우를 신비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싶었지요. 하지만 수혜인 김봉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이 여우의 뒷다리가 심하게 다쳐 있었던 것입니다. 수의로서 김봉수는 다친 동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 아픈 사람을 보면 치료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수의인 김봉수도 아픈 동물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다행히 김봉수는 항상 약상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서쪽 방으로 돌아가서 기름등과 약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기름등을 켜서 여우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마도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서 다친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이미 골마서 고름이 나고 있었고 이대로 놔두면 며칠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김봉수는 먼저 작은 칼로 여우 다리의 썩은 살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상자에서 상처 치료용 약을 꺼내서 발라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잘 감싸서 더 이상 굼지 않도록 했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여우는 분명히 아팠을 텐데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온몸을 떨면서도 김봉수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김봉수를 물거나 핥히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우의 모습을 보니 김봉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우는 정말 영리하구나.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김봉수는 여우가 너무 착하고 똑똑해서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작은 여우야, 너는 어디서 왔니? 왜 여기에 혼자 있는 거야? 가족들은 어디 있고? 김봉수는 여우에게 말을 걸었지만 당연히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김봉수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더러운 손 치워라.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봉수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김봉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우가 다쳐서 그냥 치료해 준 것뿐이에요. 보세요. 여우가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김봉수가 이렇게 말하자 여우는 정말로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할머니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정말 고맙소. 당신이 내 아들을, 아니, 내 아들이 기르는 여우를 살려줬구려.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 뭘 원하시오? 할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김봉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김봉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이나 집의 모습을 보니 가난한 농민인 것이 분명했는데 무슨 보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너무 감사해 하지 마세요. 저는 수의니까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게다가 오늘 할머니께서 비 피할 곳을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판인걸요. 김봉수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궁금한 게 있는데 할머니 아들분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왜 집에서 여우를 기르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분은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는 김봉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김봉수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름은 김봉수구나. 생활도 그럭저럭 괜찮고. 어?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네? 할머니는 마치 김봉수의 손을 보고 운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네가 내 아들이 기르는 여우를 살려줬으니 내가 아들 하나를 선물로 주마.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고는 김봉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김봉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준다고? 아이는 선물로 주고받는 물건이 아닌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구나. 김봉수는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여우를 치료해서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일까요? 다음 날 아침, 김봉수가 일어나 보니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렇게 늦잠을 자지 않는데 어젯밤에 워낙 깊이 잤나 봅니다. 그런데 어제의 할머니와 여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여우를 데리고 아들한테 갔나 보다. 김봉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볼 일이 있으면 굳이 인사할 필요는 없지. 그냥 집에 가자. 김봉수는 서민다운 소박한 성격이라 복잡한 예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상자를 챙겨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봉수가 집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하야, 내가 돌아왔다. 빨리 밥 좀 해줘.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겠어. 김봉수의 아내 연하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앞에서는 항상 점잖고 단정한 모습을 보였지요. 보통이라면 남편이 돌아왔다고 하면 즉시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연하는 평소에 절대 입지 않는 화려하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문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봉수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제 이 옷 어떤가요? 예쁘죠? 어서 방으로 들어와요. 더 예쁜 걸 보여드릴게요. 결혼한 남자라면 아내의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김봉수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비록 젊은 남자이긴 했지만 지금은 피곤해서 그런 일보다는 밥이 더 간절했습니다. 연화야, 오늘 왜 이래?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지금 좀 피곤해서 밥부터 먹고 싶어. 그리고 대낮에 그런 일을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저녁에 하면 안 될까? 김봉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연하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연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봉수의 팔을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이리 와요. 연하는 이렇게 말하며 김봉수를 침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어하던 연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봉수가 피곤해서 쉬려고 할 때마다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2시즌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시즌이면 요즘 시간으로는 4시간입니다. 김봉수는 이 4시간 동안 거의 쉬지도 못했습니다. 연하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김봉수를 유혹했고, 김봉수는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시즌이 지나고 나서야 연하는 만족한 듯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가서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김봉수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몸속에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지요. 이런 격렬한 일을 겪은 김봉수는 그 후로 열흘 넘게 앓아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연하가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봉수가 병상에서 그날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연하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보가 집에 돌아온 후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여보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봉수는 연하가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김봉수가 병에서 회복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연화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그 하루의 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봉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그날 밤에 만났던 할머니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내가 아들 하나를 선물로 주마 라고 했던 그 말이요. 연화야, 솔직히 말해봐. 그날 갑자기 왜 그랬어? 혹시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라고 김봉수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여보가 집에 돌아온 후로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김봉수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였으니까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10달 후 연하는 아주 예쁘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기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특히 눈이 아주 크고 반짝반짝 빛났는데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그리고 턱이 좀 뾰족한 편이었는데 이것이 더욱 귀엽게 보였지요. 가장 신기한 것은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하고 영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낳은 김봉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고 시댁 어른들도 연하를 예전보다 훨씬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봉수 부부를 부러워했지요. 어느 날 김봉수는 아들을 안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몇 달 되었는데도 아주 똑똑했습니다. 김봉수가 말을 걸면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웃어주곤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김봉수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우 같았는데 보통 마을에는 여우가 오지 않는데 신기했습니다. 김봉수는 아들을 안고 대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정말 여우가 있었던 건가? 그리고 그 여우는 분명히 웃고 있는 것 같았는데 김봉수는 의아해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김봉수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더욱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고 김봉수는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는 수의가 되었지요. 가끔 김봉수는 그날 밤에 만났던 할머니와 여우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정말로 신비한 힘을 가진 분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봉수가 선한 마음으로 아픈 여우를 도와준 덕분에 결국 자신이 소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을 도우면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김봉수의 후손들이 조상의 착한 마음을 이어받아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쳐다보던 여우는 할머니 여우였을까요? 아들 여우였을까요?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